오늘은 두 번째 섹션 흡착과 탈착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애드소프션, 아이소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오늘 강의 중에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강의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흡착, 탈착 용어가 뭔지는 설명을 했죠. 기체 상태에 있는 입자들이 고체 표면에 들러붙는 현상, 이게 흡착이고 반대로 떨어져 나오는 게 탈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흡착이 돼 있는지, 고체 표면에 얼마나 많이 흡착돼 있는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surface coverage, 얼마나 덮여 있냐라는 건데 그걸 fractional coverage라는 걸 쓸 거예요. 세타 이렇게 표현해서 fractional coverage예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고체 표면에 있는 전체 흡착자리 개수 중에 채워져 있는 흡착자리의 개수. 간단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의자가 100개 있는데 학생이 20명 앉아 있어. 그러면 커버리지가 얼마예요? 20%. 0.2죠. 0.2. 이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 그림에서 흡착자리가 지금 25개인데, 그렇죠? 요 코너 포함해서 전부 25개인데 5개가 점유되어 있지, 지금. 따라서 커버리지는, 프랙셔널 커버리지는 0.2%로 얘기하면 20% 이렇게 되겠죠. 이 프랙셔널 커버리지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정의는 흡착 자리 관점에서 표현한 거죠. 흡착 자리 전체 중에 점유되어 있는 자리가 몇 개냐. 흡착 자리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흡착되어 있는 애드소버트 몰리큘을 관점에서, 걔네들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전체를 다 채워서 풀 모노레이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애드소버트 몰리큘들의 부피, 분의 현재 점유되어 있는 흡착 자리에 있는 애드소버트 몰리큘들의 부피, 이 비율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 있던 그림을 갖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렇게 전체 25개였으니까 얘네들의 부피분의, 그러니까 꾹 완전히 다 채웠을 때 25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분의 현재 5개 채워져 있으니까 이 5개의 부피, 이 비율로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프랙셔널 커버리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심벌을 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정의했을 때는 요게 전체를 풀 모노레이어 만들 때 필요한 부피고, 요게 현재 점유되어 있는 흡착 자리에 있는 애드소버트 몰리큘들의 부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랙셔널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냐? 네,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로 플로우 메소드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챔버 안에 고체를 넣어놔. 그럼 걔네들이 제공하는 표면이 있고 그 표면 안에 흡착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서는 이 챔버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플로우 레이트로 가스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뭐 초당 100개 이렇게 집어넣어. 그리고선 나오는 플로우의 플로우 레이트를 재는 거예요. 초당 몇 개가 나오는지. 재봤더니 초당 80개만 나와. 그럼 20개는 어떻다는 거야? 초당 20개씩 흡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플로우 메소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플래시 디소옵션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인데, 이거는 흡착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탈착시키면서 얼마나 흡착되어 있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흡착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이면 탈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흡착이 되어 있는 샘플을 갑자기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압력의 증가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 압력 증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양을 알게 되면 애초에 얼마나 흡착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플래시 디소옵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무게를 재기도 해요. 무게. 얼마나, 뭐 예를 들면 10개가 붙었다. 그러면 무게가 늘어날 거고, 그거보다 100배 더 많이 1000개가 붙었다. 그러면 무게가 100배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무게 변화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흡착됐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 흡착 실험과 관련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졸업 논문으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고체 표면에 가스들이 흡착해봐야 얼마나 흡착하겠어요. 별로 흡착 안 할 거 아니야. 걔네들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마땅치 않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울 해봐야 학부 실험실에 소수점 2째짜리 저울,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비싼 저울은 4째짜리까지 재는 저울. 이 정도죠. 근데 그 정도 10의 -4승 g의 무게를 재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스가 흡착돼야 되기 때문에 고체의 표면이 굉장히 넓어야 되지. 예?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때 사용한 게 고체를 포러스한 고체를 썼어요. 비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래서 단위 g당 그 당시 사용했던 게 250 제곱미터. 1g에 250 제곱미터의 부피를 제공하는 포러스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쓴 거야. 그러면 면적이 내가 그때 10g 갖고 이제 학생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표면적이 얼마예요? 2,500 제곱미터.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죠. 그러면 거기에 흡착하는 기체들의 흡착량은 무지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수점 2째짜리 측정되는 저울만 갖고도 측정이 돼요. 이렇게 실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맨날 포러스한 재료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판판한 재료도, 그냥 이게 넓적하고 판판한 포러스하지 않은 재료도 흡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정밀한 저울이 필요하죠. 그렇지? 그때 쓰는 게 이 QCM이라고 하는 겁니다.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 밸런스. 이거는 뭐 진짜 저울은 아니고 무게를 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밸런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냥 수정 진동자예요. 예. 우리가 시계 보면 뭐 쿼츠 이렇게 써 있는 시계들이 있지. 그게 이제 수동 진동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이제 재는 건데, 예, 이런 거에 일단 무게는 나노그램까지 잴 수 있어요. 10의 -9승g까지. 10의 -9승g까지 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일반 저울도 엄청 발전해서 10의 -6승g까지 재는 저울도 있더라고. 근데 가격이 뭐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너무 비싸지. 이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 밸런스는 어떤 거냐면, 요게 쿼츠 크리스탈이에요, 요거. 요 하얗게 보이는 동그란 거. 요거 동전 50원짜리 동전. 그거만 해요. 요즘 50원짜리 동전 잘 안 보이던데. 그리고 두께는 좀 얇아요. 뭐 1mm도 채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쿼츠는 뭐냐 하면 SiO2예요. 결정질 SiO2를 이제 쿼츠라고 부르는 거고, 그 결정질 SiO2의 양쪽 면에 골드 전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게 이 사진의 윗면에 있는, 전면에 있는 골드 전극이고, 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후면에 있는 골드 전극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골드 전극이 그 쿼츠 크리스탈을 위아래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만들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뭘 측정하는 거냐 하면, 이 수정 진동자가 이렇게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이 떠는 프리퀀시가 수정자 혼자 있을 때 떠는 거보다는 여기에 뭔가가 흡착이 되면 얘네들의 무게 때문에 좀 덜 떨게 돼, 이게.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프리퀀시가 이만큼일 때 이 정도 프리퀀시로 떨었는데 흡착이 일어나고 나니까 좀 프리퀀시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델타 값, 프리퀀시가 변한 이 델타 값을 어떤 수식을 가지고 이제 무게로 환산하는 거예요. 얼만큼 여기에 흡착이 됐을 때 얘가 프리퀀시가 저만큼 늦춰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10의 -9승g까지 무게를 재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뭐 하여간 저런 장치들 또는 이 세 가지 방법,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더 있겠죠.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그 흡착이 일어남에 따라 프랙셔널 커버리지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 자, 그러면 흡착.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피지컬 애드소프션하고 케미컬 애드소프션. 줄여서 피지소프션, 케미소프션 이렇게 불러요. 먼저 피지소프션에 대해서 특징을 보면 피지소프션은 기체들이 고체 표면에 들러붙을 때 들러붙는다는 건 뭔가 하여간 잡아주니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잡아주는 인터랙션이 무엇이냐 하면 판데어발스 인터랙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판데어발스 인터랙션은 약한 인터랙션이죠. 그리고 약하다는 말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거리가 꽤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 레인지 인터랙션이고 약한 판데어발스 인터랙션이 원인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흡착이 일어나면서 방출되는 히트, 그게 이제 heat of physisorption 또는 enthalpy of physisorption 이렇게 부르는데, 흡착이 일어나면서 방출되는 hit의 크기가 그냥 너무 크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hit의 크기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아. 수십 킬로줄퍼몰이에요. 예를 들면 20 킬로줄퍼몰, 1몰의 입자가 흡착을 할 때 한 20kJ 정도의 hit이 방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방출된다 그랬잖아. hit이 왜 방출될까요? 기체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얘네들이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뭔가 더 편해졌겠지.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화됐을 거예요. 따라서 그만큼의 hit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지소프션은 엑소서믹 프로세스고, 그 방출되는 hit의 크기는 화학 결합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작다라는 거고, 이 정도 크기를 갖는 엔탈피 변화량이 어디서 관찰되냐 하면 응축이 일어날 때 관찰돼요. 응축. 추운 날 유리창에 이제 수분이 응축되죠. 그러한 응축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hit의 크기가 수십 킬로줄퍼몰 이 정도 돼요. 여기에 요거 1몰의 개수가 흡착을 하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기체 분자 한 개가 흡착을 하면 얼마나 hit이 나올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 계산하면 이거 뭐 아보가드로수로 얘 나눠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너무 작아지지.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 단위가 이거죠.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킬로줄이에요. 따라서 이 숫자를 가지고 얘를 나눠준 다음에 몰수로,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 기체 하나가 흡착될 때 방출되는 hit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대충 계산해 보면 얘 가지고 이거를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22승이 분자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22승이 되고, 앞에 10이 있으니까 곱하면 23승에다가 2 나누기 1. 곱해야지. 그렇죠? 나눠야지. 그치? 좀 복잡하네. 2 나누기 1.6. 암산이 안 되네. 네. 하여간 1 일렉트론 볼트도 안 되는 에너지지. 1 일렉트론 볼트도 안 되는 그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에너지예요. 화학 결합의 에너지는 결합 하나당 수 일렉트론 볼트예요. 뭐 4, 5 이런 식으로. 수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거보다 훨씬 작잖아. 그 다음에 또 피지소프션의 특징은 흡착을 하는 요 녀석, 애드소버트가 약간 구조 자체가 뭐 뽀개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구조 자체가 뽀개지지는 않고, 내가 이 기체 상태의 구조라면 흡착을 하면 그냥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바뀌는 거야. 약간 구조는 좀 디스토션 됐죠. 이게 더 편하니까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뭐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피지소프션이에요. 반면에 케미소프션은 뭐냐 하면 케미컬 애드소프션, 실제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주로 코밸런 본딩을 해. 고체 표면이 제공하는 어떠한 오비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하고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중에 어떤 것들이 하여간 오비탈 오버랩이 되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더 강하게 인터랙션해서 안정화되면 좋으니까 코디네이션 넘버를 최대로 늘리는 방식으로 얘들이 결합을 하겠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것처럼 한 방향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것보다는 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또는 저 구석에 가서 세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랙션 하는 거리는 짧지요. 화학 결합에 준할 정도로 인터랙션 거리는 짧아요. 그리고 방출되는 희색 크기도 10배 정도 커. 아까는 수십 kJ/몰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kJ/몰이죠. 그리고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량 값, 그거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흡착을 할 때 구조가 디스토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바뀌어요, 심하게. 때로는 아예 쪼개지기도 해. 예를 들면, 플래티늄에 수소가 흡착을 할 때 수소 분자가 이렇게 흡착하지 않고 원자로 쪼개져 갖고 흡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까지도 해, 심하면. 많이 구조가 바뀌든지, 심하게 구조가 바뀌든지, 아니면 아예 쪼개지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결과인데, 그로 인해서 촉매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촉매를 쓸 때가 있죠. 뭐 플래티늄 촉매, 뭐 코발트 촉매 이런 것들을 막 쓰는데, 그 촉매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리액턴트 몰리큘들이 흡착되지 않을 때, 흡착하고 있지 않을 때 갖고 있는 구조로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까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불리했었는데 고체 표면이 제공되고 나니까 그 위에서 화학 흡착을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구조와 유사한 모양으로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프로덕트로 가는 거거든. 예. 불균일 촉매가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케미컬 애드소프션, 케미소프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챕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불균일 촉매 반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델타 H 값들을 보여줍니다.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의 델타 H 값들을 보여주는데 테이블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흡착하는 애드서버트 몰리큘들의 종류야. 이건 똑같이, 좀 똑같지는 않네. 좀 다르게 써놨네. 하여간 애드서버트 몰리큘들의 종류들이 여기 있고 델타 H 값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따라서 델타 H 값이 서로 달라지고 있죠. 이게 왜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흡착은 그냥 반데발스 인터랙션 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의 종류에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화학흡착은 실제로 화학 결합을 하는 거거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델타 H 값도 다르죠. 같은 애드서버트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값이 달라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갖고 얘기합시다. 일산화탄소를 여기 크롬이 있네. 크롬이 들어가 있는 크롬 판때기가 들어가 있는 챔버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흡착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델타 H만큼 이만큼의 힛이 방출되면서 자발적으로 흡착을 한다는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왜 자발적으로 흡착을 하죠?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 실험 조건에서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챔버에다가 크롬 판때기 넣어놓고 상온에서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갖고 압력을 뭐 100토르로 맞췄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이제 평형에 도달해서 흡착이 얼마큼 되고 일부는 가스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지. 가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자들이 크롬 표면에도 붙어있는 이 상태가 평형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야? 그 온도, 그 압력 조건에서 델타 G가 음의 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왜 음의 값이 만들어졌는지 따져봅시다. 결국은 델타 G가 음의 값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앞에서 공부했듯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음의 값이라고 했었죠. 엑소서믹이니까. 그래서 얘는 오케이야. 얘를 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음의 값이라면 땡큐지. 예, 감사한 일이고. 엔트로피는 어떨까요? 흡착이 일어나는 동안 엔트로피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것 같아요? 가스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흡착이 일어나면 표면에 들러붙는 거잖아. 그렇죠? 엔트로피는 감소할 거예요. 따라서 요 값 마이너스 값이에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두 번째 텀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겠죠?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텀의 값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뒤에 있는 텀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텀이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여기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흡착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음의 값이 됐다는 얘기지. 왜 음의 값이 됐냐 이거야. 왜? 이게 더 크니까. 그죠? 그 앞에 있는 텀이 뒤에 있는 텀보다 더 커요. 엔트로피 감소의 온도, 절대 온도 곱한 이 텀보다 내뱉는 hit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내뱉는 hit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착은 엑소서믹 프로세스인데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hit이 방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 뭐 주렁주렁 써놨는데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항상 정말 이렇냐? 네. 늘 그렇듯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예를 하나 봅시다. 일반적인 거를 기억을 해야 돼. 특이한 거는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이한 거 얘기했다고 해서 항상 거꾸로 알고 있으면 곤란해. 예. 흡착은 일반적으로 발열 과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흡착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지만 그거보다 방출하는 hit이 더 크기 때문에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이 재미있다 그래서 이 특이한 경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자, 재밌는 경우. 간혹 델타 H가 발열이 아니고 흡열인 경우도 있어요. 흡열인 경우도. 이런 경우도 때로는 자발적일 수 있어. 그 얘가 H2가 수소 분자가 유리 위에 흡착하는 거예요. 유리 위에 수소 분자가 흡착하는 거는 발열이 아니고 흡열 과정이에요. 이거는. 신기하네. 흡열 과정이 왜 일어나? 유리에 있는 흡착 자리에 H2가 앉을 때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쪼개지면서 앉아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델타 H가 플러스 값이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냐? 이게 음의 값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음이 되려면 뭐예요? 이 두 번째 텀, 이 전체가 다 얘보다 큰 음의 값이 돼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델타 S가 커다란 양의 값이어야 되지. 그죠? 수소 분자가 유리 위에 흡착하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해야 돼.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H2가 그냥 H2 형태로 흡착하는 것보다 쪼개져서 흡착을 하니까 이거는 쪼개진다는 것 자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죠. 그지?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이 수소 원자가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안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상태의 엔트로피보다 흡착되어 있는 상태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일반적이지 않지,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야. 쪼개지고 거기다가 또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요 텀이 양의 값. 따라서 두 번째 텀은 음의 값. 앞에 거는 양의 값. 그래서 뒤에 게 더 커질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말이야.
그렇죠? 네. 표면에서 돌아다니는 거 이거 서피스 디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건 따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얘가 음의 값, 델타 S 양의 값, 아니 음의 값. 그래서 두 번째 텀은 양의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델타 H 음의 값보다 이 두 번째 텀이 양으로 크면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지. 그죠?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흡착을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온도에서 델타 H가 발열이에요, 흡착이. 그리고 엔트로피는 얘네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도 음의 값,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양의 값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양의 값이었다고 칩시다, 이 두 개의 합이. 그러면 그 흡착은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안 일어나는 흡착을 일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온도를 낮추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 T가 있으니까 온도를 낮추면 설사 델타 S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텀의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어떤 온도에서 안 일어나던 흡착도 온도를 낮추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플래시 디소옵션 얘기할 때 온도를 높여갖고 탈착시킨다고 했잖아. 네,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요 이유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아직 본론 아니네. 좀 더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2막, 1막은 끝났고 2막.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여기 있어요. 강의실이 이렇게 있는데 강의실에 의자가 많이 있죠. 학생들이 들어올 때 앉을 때 아무 데나 막 앉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지. 그지? 선호도가 있어. 그렇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은 주로 앞에 앉고 오늘 나 좀 딴 일 좀 해야 돼. 시험이 있어서 뒤에서 딴짓 좀 해야 돼. 이러거나 강의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은 좀 뒤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시험 볼 때는 주로 벽 쪽에들 앉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벽을 쳐다보면 벽에 뭐가 막 써 있어. 그죠? 예. 그래서 다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흡착을 하려고 하는 애드서버트 몰리큘들 관점에서도 흡착 자리가 있다고 쭉 있다고 할 때 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 그리고 여기 흡착 자리가 100개 있는데 한 80개가 아니 90개가 찼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 학생이 딱 들어왔어. 어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80개, 90개가 찼으면 빈자리 잘 안 보이잖아. 그럴 때 어때요? 딱 봐서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이 옆에 있으면 좀 멀리 가서 앉지. 그죠? 거기 빈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 딴 데 또 없나 하고 찾다가 저기 있네 하고 저쪽 가서 앉잖아. 그렇죠? 반대로 딱 들어왔는데 자리가 별로 없어. 근데 보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저기 앉아 있어. 그러면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딱 앉을 거 아니야. 그지? 예. 비슷합니다, 얘네들도. 예. 우리 자연의 세계는 항상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흡착이 일어날 때 히시 방출된다고 했죠. 그 히시 방출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흡착이 되면 편하니까 그 편해진 만큼 히시 방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출되는 히스의 크기는 세타 값과 연관되어 있어요. 세타 값이 0에 가까울 때 방출되는 히스의 크기와 세타 값이 1에 가까울 때 방출되는 히스의 크기가 달라요. 똑같은 흡착이 일어나더라도 다르다라는 말이야. 왜 그러냐? 인터랙션 때문에 그래요. 서로
repulsive interaction을 한다고 칩시다. repulsive interaction.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 중에 내가 싫어하는, 꼴 보기 싫은 학생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는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흡착을 자리에 앉고 나도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지만 앉고 나도 마음은 불편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얘는 less exothermic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하는 행동도 사람하고 똑같아. 멀리 떨어져 앉아. 앉을 때 이왕이면 멀리 랜덤하게 막 앉아요. 여기 분명히 빈자리, 제 옆에 빈자리 있는데 여기 안 앉고 멀리 떨어져서 앉아. 랜덤하게 막 앉아요. 그런데 반면에 좋아하는 애가 옆에 있어.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 좋아하는 애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어때? 그 옆에 가서 딱 앉죠. 그러면서 이건 좀 다르네. 얘가 적절치 않네. 마음이 콩닥거리지 우리는. 그렇지? 근데 이제 기체의 분자들은 마음이 훨씬 편해요. 좋아하는 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발열이야. more exothermic해져요. 그리고 이때 앉는 방식도 사람하고 똑같아. 그 옆에 가서 딱 앉아요. 그래서 오더도 좀 더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빈자리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학생 옆에 빈자리 있으면 딴 데 가서 앉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가서 앉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옹기종기 계속 모여 앉게 되겠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앉게 돼요. 그죠? 뭐 이건 이해야. 뭐 이런 걸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저렇다는 거고. 하여간 흡착이 일어나면서 방출하는 그 시세 크기, 엔탈피 변화량은 엑소서믹이냐 엔도서믹이냐 그 인터랙션, 흡착돼 있는 애들끼리의 인터랙션이 어트랙티브면 more 엑소서믹하고 리펄시브면 less 엑소서믹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더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작용하는 흡착이라고 하더라도 세타 값에 따라 또 다르겠죠. 예를 들면 다 비어 있어. 다 비어 있는데 좋아하는 자리 옆에,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겠지만 많이 채워져 있는 경우 세타 값이 커. 어거지로 자꾸 사람 사회에 예를 들으니까 힘드네. 예를 들면 내가 딱 들어왔더니 무슨 아이돌 육상대회, 아육대 무슨 설명회를 하는지 딱 들어와 봤더니 걸그룹들이 여기 쫙 앉아 있어요. 90% 자리가 찼어. 응?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죠? 거기 옆에 가서 딱 앉으면서 많이 좋겠죠. 근데 딱 들어와서 봤더니 걸그룹이 와 있는데, 무슨 걸그룹이 있냐?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있죠. 트와이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걔네들만 있다고 칩시다. 물론 좋기야 하지만 여기 바글바글 거리는 것보다는 덜 좋잖아. 그렇죠? 따라서 세타 값에 따라 달라요. 세타 값. 커버리지 세타 값에 따라서 델타 H 값이 달라져. 따라서 우리가 흡착과 관련된 델타 H 값을 얘기할 때는 항상 커버리지를 똑같이 해놓고 비교해야 돼요. 커버리지가 50%짜리인 경우에 서로 다른 상황을 비교해야지 한쪽은 커버리지 90의 1대 그 엔탈피 오브 애드소프션을 얘기하고 한쪽은 커버리지 10%일 때 얘기하면서 어디가 더 크니 작으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본론.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adsorption iso썸이라는 건데, 아이소썸 이런 용어가 나온 걸로 봐서 일단 온도가 일정한 뭐가 있나 봐요. 그렇지? 이건 뭐냐 하면 흡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에요. 흡착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흡착하는 속도와 탈착하는 속도가 똑같아 갖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더 이상 흡탈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평행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죠. 그런데 서피스 커버리지가 그러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에서는 변하지 않겠지. 시간이 지나도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서피스 커버리지 세타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의 압력에 따라서 서피스 커버리지를 플랫한 거,
요거를 adsorption isother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도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에 따라서 프랙셔널 커버리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그래프, 그걸 얘기해. 근데 뭐 일단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일정한데 기체 상태의 압력이 높아지면 어떨까? 많이 흡착했겠지. 따라서 서피스 커버리지는 늘어나겠죠. 근데 그 늘어나는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adsorption isotherm을 제안한 최초의 사례가 소위 랭미어 아이소썸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할 거야. 그 사람 이름이에요, 랭미어는. 이분 이름이에요, 랭미어. 잘생겼죠? 네. 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무슨 영화배우 같아, 이분은. 그죠?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나 몰라요. 랭미어라는 분이 제안한 adsorption 아이소썸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평생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이 생긴 분들. 이분들이 제안하신 BET 아이소썸. BET 아이소썸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좀 복잡해? 역시나 평생 공부만 할 것 같은 분들은 복잡한 이론을 써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역시 이분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만 빨리 태어났으면 저거 내가 하는 건데 싶을 정도로 간단한 이론이에요. 아주 간단해. 이거 이분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면, 이게 브루나우하고 에멧 텔러,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기여를 해서 만든 이제 이론인데, 요 사람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뭐 버섯 구름이 있지. 이게 원자탄 터지는 사진이야. 이 사람이 원자탄 개발에 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무지하게 먹은 사람이에요. 정신줄 못 차리고 여기 자랑이라고 여기다 사진까지 저기 사무실에다가 그랬는데, 요 BET 아이소썸은 많이 활용돼요. 많이. 랭미어 아이소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ET 아이소썸이 추가로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먼저 우리 잘생긴 랭미어가 여담 하나 더 하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표면화학, 서피스 케미스트리의 기여가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과학계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화학회의 그 이름이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예요. ACS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에 모든 화학 분야를 다 포괄하는 대표 저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그래서 줄여서 JACS 이렇게 부르는데, 그 대표 저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각 브랜치마다 브랜치 저널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케미스트리는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그 다음에 뭐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그 다음에 뭐 고분자 같은 경우는 Macromolecules라는 저널이 있고, 이 분야마다 다 있는데, 표면화학 관련된 저널의 이름이 랭미어예요, 랭미어. 그냥 이 사람 이름이 저널이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표면화학의 기여가 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론을 봅시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근데 이렇게 간단한 이론의 특징은 뭡니까? 가정이 많아요, 가정이. 왜? 복잡한 현상을 설명은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과감한 가정을 통해서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냥 배제한 거예요. 항상 과학사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는 누가 과감한 가정을 합리적으로 했냐, 이게 좌지우지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사실은 거기는 어마무시한 가정이 들어있잖아. 그지? 왜 어마무시하지? 질량은 있는데 볼륨은 없는 기체가 세상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한 거잖아. 그죠? PV는 nRT, 그죠? 질량은 있는데 볼륨은 기체의 볼륨인 거고, 입자 자체의 볼륨은 없고 입자 자체의 매스는 있다라는 거예요. 몰수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는데 그게 현상을 잘 설명한 거지.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가정했냐 하면, 첫 번째는 흡착할 때
한 층만 흡착한다. 한 층만. 의자가 100개 있으면 여기 사람이 10,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100명만 앉는다. 나머지 9,900명은 앉아있는 사람 무릎 위에 또 앉지 않는다. 남자친구 앉아있다고 여자친구 무릎에 앉기 없기 이런 거야. 한 층만 앉는다. 이 가정은 상당히 틀리기도 하고 상당히 맞기도 해요. 흡착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내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는 건데 원자의 그러니까 분자의 화학 흡착을 이용을 해서 원자층 단위로 방막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줄여서 ALD라고 불러요. 이 ALD에서 일어나는 흡착이 바로 모노레이어만 흡착하는 흡착이에요. 케미컬 애드소프션을 하는데 모노레이어만 만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원자층 단위로 한 층 한 층 깔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언젠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 강의 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정은 모든 흡착 자리는 다 동등하다. 이것도 과감한 가정이지. 우리 잘 알잖아. 모든 자리가 동등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 좋아하는 학생은 앞에, 할 일 많은 학생은 뒤에, 시험 때는 벽 쪽으로 또는 친구 옆에. 그죠? 자리가 다른데 다 동등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일단 흡착하고 나면 인터랙션 없다. 이것도 사실 안 그렇죠. 아까 한참 설명했잖아. 어트랙티브 인터랙션, 리펄시브 인터랙션 그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흡착을 하겠죠.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흡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있다면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가리지 않고 흡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흡착되고 나면 지들끼리 인터랙션 없으니까 세타 값이 작을 때나 세타 값이 클 때나 방출되는, 흡착을 하면서 방출되는 희세 크기는 다 똑같을 거야.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할 흡착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가스 상태에 A라는 기체의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고체가 제공하는 표면에 M이라고 하는 흡착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흡착을 한 다음에 AM이라는 화학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면에. 그래서 흡착의 속도 상수를 KA, 거꾸로 탈착의 속도 상수를 KD라고 합시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흡탈착에 의해서 이제 서피스 커버리지가 바뀔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흡착에 의해서는 세타 값이 늘어날 거고 탈착에 의해서는 시간에 따라 세타 값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먼저 흡착부터 생각합시다. 흡착을 생각해 보면 시간에 따라서 세타 값은 늘어날 거야.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속도 상수 KA가 들어가고 흡착을 할 때 뭐하고 뭐가 굳이 용어를 쓴다면 뭐하고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빈자리하고 가스 상태의 화학종이 반응하는 거죠. 따라서 이 흡착은 뭐에 비례하겠어? 가스 상태에 입자가 많으면 되겠죠. 다른 말로 가스 상태의 압력이 높으면 돼. 이 가스의 부분압이 높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자리가 많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스의 압력 P가 여기 들어가고 빈자리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빈자리의 개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N, 이게 전체 흡착자리 개수거든. 전체 흡착자리 개수에다가 비어있는 자리의 비율을 곱하면 뭐야? 그게 빈자리의 개수겠죠. 그런데 세타가 뭐죠? 채워져 있는 자리의 비율이지. 따라서 1-세타는 비워져 있는 자리의 비율이죠. 그래서 전체 흡착 자리에다가 비워져 있는 자리의 비율을 곱한 거, 이 녀석이 빈자리의 개수가 되지. 따라서 시간에 따른 세타의 변화율은 기체 상태의 압력과 빈자리의 개수, 이거하고 연관된다라는 식이지. 반대로 탈착.
탈착에서는 기체 상태의 압력은 중요하지 않죠. 그건 상관없어요. 따라서 흡착되어 있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탈착이 빨라지겠지. 그래서 전체 n에다가 채워져 있는 자리의 비율, 이걸 곱하면 이게 뭐예요? 흡착되어 있는 입자의 개수하고 똑같아지지, 이게. 따라서 얘에 비례한다. 그리고 탈착이니까 줄어들죠, 세타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나서 네트 레이스는 두 개의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네트 레이스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흡착이 탈착보다 더 도미넌트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때? 시간에 따라 세타 값이 점점 늘어날 거고, 어떤 조건에서 탈착이 더 도미넌트하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세타 값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왼쪽이 0이 돼야 돼요, 평형에서는. 그리고 이 식을 이제 뭐 이항하고 풀어헤치고해서 세타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랭뮤 아이소썸이에요.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속도 상수의 비율,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 상수의 비율, 요거를 대문자 K라고 놨어요. 요거는 일종의 평형상수죠. 그래서 흡탈착의 평형상수, 흡착의 평형상수 K를 갖고 표현하면 1 플러스 KP분의 KP. 요게 랭뮤 아이소썸이에요. 왜? 이거 특정 온도에서 유도된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야, 지금 이 식에서? 요거죠. 속도 상수가 온도의 함수잖아. 그래서 온도가 바뀌면 K도 바뀌게 되지.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의 K 값을 가지고 압력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면 세타가 플랫 되겠죠. 그래서 랭뮤 아이소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에 따라서 X축을 압력으로 하고 Y축을 세타로 해갖고 플러스를 할 텐데, 압력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세타는 0. 그지? 압력이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 압력이 많이 커지면 보나마나 1이 되겠지. 왜 1이 돼요? 이게 많이 커져. 그러면 1 플러스 KP에서 1은 무시할 수 있죠. KP분의 KP 약분되고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을 0부터 해서 자꾸 높여주게 되면 세타 값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1이 돼버린다. 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소썸이에요. 1보다 커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무릎 위에 앉기 없기. 이랬잖아. 그렇죠? 모노레이어 이상 2층, 3층 이렇게 앉는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무릎 위에 앉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고려했어야 돼? 이거 이렇게 되지 않죠? 요거는 모노레이어만 앉기 때문에 전체 흡착자리 개수분의 1, 여기다가 1마이너스 세타를 곱하면 이게 빈자리가 됐던 거잖아. 무릎 위에 앉는 게 가능했다면 무릎 위에 있는 자리까지 다 따졌어야 되잖아. 그렇지? 자, 특별히 우리가 고려한 지금 이 흡착에서는 이 가스 입자가 흡착을 할 때 쪼개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앉았죠. 가스 분자 입자 하나가 흡착자리 한 개를 소모하면서 흡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non-dissociative adsorption이라고 불러요. 쪼개지지 않고 흡착하는 경우죠. 요 랭뮤 아이소썸을 써서 우리가 뭐 파라메터들을 이제 얻어내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봅시다. 요 식을 다시 풀어헤치면 이렇게 되죠.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풀어헤친 거고, 여기에 세타 대신에 이걸 넣읍시다. 아까 세타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며. 풀 모노레이어 만드는 데 필요한 볼륨 분의 현재 점유되어 있는 애드서버트들의 볼륨. 자, 이거 갖고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고, 양변을 KV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을 보면 압력에 대해서 얘를 플러스를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기울기에서 이게 얻어지고, 절편에서 이게 얻어지고,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요거 풀 모노레이어 채우는데 필요한 볼륨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형상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실험적으로. 자,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번에는 기체가 흡착을 하는데 쪼개지면서 흡착한다고 칩시다. X2라는 기체가 쪼개져 가지고 2X가 흡착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쪼개져서 기체 분자 하나가 흡착자리 2개를 소모하는 거죠. 그죠? XM이라는 화학종이 2개가 생기는 거야. 이러한 흡착, 이거 dissociative adsorption이죠. 이런 경우에는 흡착에 의한 세타 변화,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 상수, 기체 상태의 압력, 그리고 빈자리의 개수가 중요한데 빈자리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탈착도 마찬가지. 뭐 시간에 따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탈착의 속도 상수, 그 다음에 흡착되어 있는 녀석들이 나가는 건데 나갈 때 몇 개가 한꺼번에 나가? 2개가 한꺼번에 나가지. 예. 그래서 나가면서 빈자리 2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또 여기도 제곱. 예. 네트레이트는 마찬가지로 2개의 합. 그죠? 평형에서는 여기가 또 0일 거고. 예. 계속 똑같아. 평형에서는 왼쪽이 0이고 이것도 풀어헤쳐갖고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치 식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손으로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유도할 수 있어. 이렇게 깔끔한 랭미어 아이소섬이 얻어져요. 여기서도 역시 K는 KD분의 KA고 아까하고 차이는 뭐야? 이게 루트 함수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죠? 1 플러스 KP분의 KP였어. 아까는. 근데 지금은 1 플러스 루트 KP분의 루트 KP. 압력에 관한 의존성이 아까는 그냥 압력의 1차 함수였는데 지금 압력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dissociative adsorption인 경우에 쪼개져 갖고 흡착자리 2개가 소모되는 이러한 흡착인 경우에는 루트 함수 모양으로 식이 표현된다. 압력에 여전히 의존하지만 루트 함수다. 이것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압력이 많이 커지면 1이 무시되고 결국 1로 수렴하게 되지.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야. 일관되게 0부터 1까지 증가해요. 중간에 출렁거리는 거 없이. 하지만 그 양상이 함수의 모양은 좀 다르다.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두 개를 이 두 개의 식 갖고 각각 그려봤어. K가 11대 1일 때 0.1일 때 그려보면 이렇게 다 어느 경우든 0부터 1을 향해서 증가해요. 여기 지금 그리다 말았지만 압력이 10기압보다 더 높아지면 언젠가는 1로 갈 거예요. 얘도 언젠가는 1로 갈 거야. 개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 K가 있죠. K. 여기도 K 있고 여기도 K 있고 여기 일종의 평형상수란 말이야. 그런데 흡착은 발열 과정이라고 했죠. 발열 과정. 어떤 발열 과정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을 생각해 보면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높여.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도를 높이게 된다. 이건 특정 온도에서의 아이소섬인데 온도를 높이면 결과적으로 아이소섬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높일수록 이 아이소섬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될 거예요. 온도를 높일수록. 똑같은 압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도 밑으로 처지게 될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저기 맥뮤어 아이소섬 식 만들 때 흡착할 때는 압력이 높을수록 유리한다 했잖아요. 탈착 시에도 압력이 낮으면 더 증가하는
지금 우리가 dt분의 d세타를 표현할 때 시간에 따른 세타의 변화율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마치 화학 반응처럼 지금 이제 화학 반응의 속도 법칙 적는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 기체 상태에 있는 가스 입자들이 탈착에 관여하지 않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속도 법칙을 적을 때 거기에 솔벤트가 뭐냐 이거 적지 않잖아. 그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 말이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 또는 그 압력, 현재 탈착에 일어나는 그 압력에 존재하는 그 압력을 만든 게 이너트 가스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탈착하고 있는 그 분자 가지고 그 압력을 만들었느냐 이것조차도 아마 영향을 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식을 세울 때는 순수하게 흡착만 가지고 순수하게 흡착이 일어나는 경우 dt분의 d세타 식을 세운 거고 순수하게 탈착만 일어나는 경우 dt분의 d세타 식을 세우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탈착만 일어날 때 그 탈착에 기여하는 거는 채워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자 얘네들만 기여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떨어지고 나서 지들끼리 뭔 일 벌이는 거는 탈착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의 일이지. 그렇죠? 근데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얘가 탈착하려고 할 때 이것들이 계속 와서 부닥치면서 너 왜 나오려 그래? 너 왜 나오냐? 그러면 방해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지들 간의 인터랙션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그게 클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심지어 3가지 엄청난 과정을 해서 모든 걸 단순화해서 지금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것까지 고려할 이유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드서버트들 사이에는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래서 델타 H 값을 얘기하고 싶으면 서피스 커버리지를 같은 상태에서 비교해 줘야 돼. 서피스 커버리지 세타가 0.1일 때냐 0.9일 때냐 0.5일 때냐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흡착이라고 하더라도 델타 H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서피스 커버리지에서 흡착에 의한 엔탈피 변화랑 그거를 갖다가 아이소스테릭이라고 불러요. 아이소스테릭 엔탈피 오브 애드소옵션 이렇게 불러요. 아이소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스테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유기학 시간에 스테릭 힌드런스, 입체 장애 뭐 이렇게 불렀었죠. 이 스테릭 힌드런스가라는 게 뭐야? 이 공간적으로 너무 붐벼 갖고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잖아. 그지? 동네 우리가 친숙한 표현을 쓰면 너무 비좁고 붐벼서 걸리적거리는 걸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부르는 거죠. 세타 값이 커지면 걸리적거리는 거고 세타 값이 작아지면 그냥 널널해지는 거죠.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 막 나오네 지금. 널널하고. 그래서 복잡한 정도, 다른 말로 널널한 정도가 동등할 때 델타 H 값을 비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이소스테릭이라는 말은. 자, 한편 우리가 지금 흡착의 델타 H 이 얘기를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할지 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소스테릭 델타 H 값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까라는 건데 반트호프 이퀘이션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이퀘이션이야. 평형상수가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느냐 그거에 관한 식이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 dt를 dt분의 1로 바꾼 것뿐이야 얘는. 이 식 갖고 얘기하면 t분의 1을 x축으로 하고 lnk 평형상수의 로고 취한 거 이거를 y축으로 해서 플러스를 했을 때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델타 H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 갖고 얻은 식 요거 적분해서 얻은 식 그 식을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공학 시간에 반응기 설계할 때 많이 쓴다고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T1이라는 온도에서 평형상수 값을 알 때
새로운 온도 T2에서의 평형 상수는 얼마냐? 이거 필요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써야 되는 식이 요 반토프식 요거를 적분된 형태의 반토프식 그거를 여러분들이 써야 돼. 자, 그건 이제 여담이고.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조금 바꿔봅시다. 이건 지금 이 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 반토프식을 흡착에 대해서 써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거 갖고 썼어요. 똑같이 쓴 거예요, 그냥. LNK 이거 미분했고 온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변은 델타 H 나누기 RT 제곱이다 라는 거야. 다만 흡착에 대해서는 세타 값이 일정할 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세타가 일정한 조건에서 미분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미분이었는데 지금은 변수가 세타가 추가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편미분해 준 거지 뿐이지. 자,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에서 앞에서 우리가 유도해냈던 랭뮤 아이소섬 중에 간단한 거 non dissociative 랭뮤 아이소섬 요거 하나를 써봅시다. 요거를 KP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됐죠. 이거 풀어 헤쳐갖고 KP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양변에 로그를 취했어요. 지금 K는 온도에 따라 바뀌는 값이고 여기 프레셔고 이게 다 상수가 아니죠. 세타는 아이소스테릭이니까 상수야. 세타는 고정된 값이에요. 따라서 우변 전체가 상수죠. 상수에다 로그를 취해도 여전히 상수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것도 미분하고 상수 미분하면 0이죠. 따라서 온도에 대해서 LNK 미분한 거와 온도에 대해서 LNP 미분한 거는 서로 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로 바꿨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요 녀석. 요 녀석이 얘라고 했으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dt와 dt분의 1은 앞에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를 써먹으면 여기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있죠. 그래서 그걸 써서 식을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델타 H를 정할 수 있게 되겠죠. 아이소스테릭 엔탈피 오브 애드소옵션 이 값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돼. 세타 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50% 이 상태에서 t분의 1에 따라서 프레셔가 어떻게 변하는지 LMP를 플롯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울기로부터 아이소스테릭 엔탈피 오브 애드소옵션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네. 숙제. 지금 요 앞 챕터 숙제가 오늘까지지.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